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 BMW의 벤트 총괄의 발언인데요. 단순히 한국에서 많이 판매하고 싶어 한 소리가 아닙니다. 21일 삼성 SDI가 BMW에 29억 유로, 하나로 3조 7,760억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놀라운 소식도 아닙니다. 삼성과 BMW는 애초에 2009년부터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기 시작하여 2014년 BMW의 첫 전기차인 BMW i3가 출시되었을 때 삼성 SDI가 배터리를 독점으로 공급하였고 2015년 3월 2억 원을 호가하는 BMW의 하이브리드 슈퍼카죠. BMW i8을 출시하였을 때도 삼성 SDI가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에 2021년부터 2031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장기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죠. 삼성이 이 시기에 맞춰서 2021년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헝가리 괴드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초대형 배터리 2공장을 짓기로 하였는데요. 현재 가동 중인 1공장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생산량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BMW만을 위해 삼성이 배터리에 조단위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우디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도 배터리를 공급해왔는데 최근에는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이트론도 삼성 SDI의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고 폭스바겐의 이 골프, 제규어와 랜드로버까지도 삼성의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엄청나죠? 그런데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최고 수익률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세계 자동차 1위가 바로 독일의 폭스바겐이죠. 세계 1위답게 전기차에 대한 투자 스케일도 남다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70개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고 2200만 대의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폭스바겐은 앞으로 10년 동안 7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9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유럽의 환경 규제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어서 디젤과 가솔린 모델은 물론이고 하이브리드 생산까지 중단하고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1위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에 올인하는데 전기차의 심장과도 같은 배터리를 공급하는 회사에게는 대박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겠죠. 당연히 경쟁이 매우 심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순위를 보시면요. 중국의 CATL이 25.4%로 압도적인 1위, 일본의 파나소닉이 2위, 또 중국의 BYD가 3위, 한국의 LG, 삼성, SK는 4위, 6위, 9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의 리스트에서는 파나소닉을 포함한 일본 배터리 회사들은 광속으로 탈락시켜버렸습니다. 폭스바겐이 최종 선택한 회사는 총 5개인데요. 한국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모두 선택을 받았고 중국의 CATL과 스위스의 노스볼트도 폭스바겐의 리스트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의 노스볼트와 폭스바겐이 50%씩 투자해 설립하는 배터리 공장은 2024년 초에나 완성이 될 예정으로 4년 후에나 생산이 시작되어 그동안에는 단 한 개의 배터리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죠. 중국의 CATL도 중국에만 생산 공장을 두고 있고 독일에 짓기로 한 배터리 공장은 2025년에나 완성이 됩니다. 즉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한국의 삼성, SK, LG가 세계 1위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주력으로 공급한다는 것이고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주도권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한 방에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유럽 전기차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2018년 전기차 판매 성적표를 보시면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보시면 지난해 총 126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는데 중국에서 77만 대, 미국에서 21만 대로 중국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중국의 무릎에도 올라오지 못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지금부터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지각 변동 수준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 규모 1위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때문입니다. 중국은 웬만한 전기차는 모두 가능한 주행 가능 거리 250km 이상이면 44,000위안, 우리 돈으로 735만원을 보조금으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이미 20% 축소시켰고 내년까지 40% 축소, 2021년부터는 완전히 철폐할 계획이죠. 반면에 유럽은 2020년부터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1km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95g으로 제한시켜버린 것인데요. 이를 어기게 되면 1g당 95유로라는 벌금 폭탄이 부과됩니다.
폭스바겐의 골프 디젤 모델을 예로 들어드리면 1km당 14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 차를 2020년에 유럽에서 판매하면 4,275유로, 하나로 557만원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현재 3천만원짜리 골프가 3,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파격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가 세계 자동차 1위인 폭스바겐이 9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전기차에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유럽이 중국을 제치고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반면에 일본 배터리 산업에는 어둠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터리 회사 중 유일한 희망이 바로 파나소닉인데요. 파나소닉이 현재 중국의 CATL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를 기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생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테슬라만 원통형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각형 또는 파우치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우치형은 현재 생산 비용이 높아서 대량 생산이 어렵지만 획기적으로 가벼운 무게와 형태의 변형까지 가능한 데다가 에너지 밀도도 월등히 높아서 배터리 성능이 대폭 개선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파우치형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테슬라의 독점으로 공급하던 일본의 파나소닉의 독점 구조를 LG화학이 시원하게 깨버렸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끈끈한 우정은 자동차 분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후에 한국은 독일과 소재와 부품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공동 R&D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는 과감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기억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진정성 있는 사죄를 거듭하고 있는 독일과 손잡은 한국이 이제는 일본이 팔고 싶어도 우리가 필요 없어지도록 상황을 완전히 순식간에 역전시켜버린 것이죠.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 이후에 일본 경제가 완전히 회복 불가능의 침체 늪에 빠지게 될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일본 언론에서는 도쿄올림픽 폭망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3조엔, 한화 약 30조 원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동안 2020년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거라는 소문이 많았는데 결국 일본 국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야당의 질의에 대해 아베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무근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뒤에서 쉬쉬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질의응답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쿄올림픽은 이미 2019년 여름 모의 경기에서부터 폭망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조정 경기장의 분뇨 냄새와 인공눈 살포로 취재진의 옷을 다 젖게 만들었고 일사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날씨와 땡볕의 환경은 대회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게 했습니다. 또 방사능 올림픽에다가 우길기 논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전 세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고 여행업계가 올스톱 될 정도로 출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도쿄올림픽은 개최를 해도 문제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쿄올림픽은 2012년 유치를 결정할 때부터 2018년까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는 관광객 4천만 명 달성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정도로 관광객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저가 항공사를 통해 일본의 소도시까지 관광하게 되는 등 한국인의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쿄올림픽은 관광 수익 증가와 국가 이미지 상승 효과로 투자 대비 수익이 보장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두들기고 있는 폭망 계산은 이렇습니다. 올림픽을 유치할 때에 7천억엔, 한화 7조 원으로 세계에서 제일 효율적인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은 3조엔, 한화 30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본 국가의 지출이 1조 600억엔이고 정부와 대회조직위원회가 국가 부담금이나 관련 예산으로 공표하고 쓴 예산이 2880억엔, 또 그 외에 7720억엔을 사용했습니다. 또 도쿄도가 도로 정비 등을 포함해 약 1조 4100억엔,
조직위원회가 6천억엔을 지출해 올림픽 관련 지출은 3조엔을 훌쩍 넘게 됐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수입 예산은 6,300억엔인데 티켓 매출이 900억엔, 라이센스 수입이 140억엔, IOC 부담금이 850억엔이고 나머지는 후원금 수입입니다. 후원금은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계약하고 일본 국내에서만 올림픽 스폰서로 쓸 수 있는 카테고리의 후원금입니다. 도쿄올림픽 골드 파트너에는 한 업종 한 개 기업의 제한을 폐지하면서 여러 은행들과 기업들이 앞다퉈 후원을 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심리를 자극해 일본 국내 기업에게서 모은 후원금이 대략 4,410억엔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일본 기업에게서만 3,300억엔, 한화 3조 5천억 원을 챙기는 등 중개권료 등을 합치면 정말 대박 터트린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은 지출은 한화 30조 원이고 순수 수입은 IOC로부터 받은 9천억 원이니까 약 29조 원을 투자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투자한 거금을 어디에서 수익으로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에다가 중국인 관광객까지 전체 방일 외국인의 관광 수익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2019년 방일 관광객들이 일본 국내에서 소비한 금액이 4조 8,113억엔인데 전체 관광객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사용한 소비 금액은 1조 7,718억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일 관광객이 뚝 끊어진 상태다 보니 소비 금액을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아베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인들의 일본 관광 보이콧까지 불러왔고 중국발 천벌로 중국인들의 입국마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언론 기사들을 보면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40년의 경기 불황이 왔다.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이럴 때의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 위축까지 불러온 아베의 실책이 크다. 아베는 마지막 숨통을 조였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